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책은요, 바로 발터 베냐민의 독일 비의 극의 원천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책이죠? 이 책은 그냥 잊혀진 예술 형식 하나를 분석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그 틀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던 어마어마한 지적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이 깊고 거대한 사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독일의 트라우어슈필이라는 건데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슬픔의 연극, 비의 극이나 애도극 정도로 부를 수 있겠네요.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아주 독특한 드라마 장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냐민은 이 트라우어슈필이 우리가 흔히 아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즉 트라게디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 선을 긋는다는 점이요. 바로 이 구분, 이 차이점이 이 두꺼운 책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논의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근데 슬픈 연극이면 그냥 다 비극 아니요?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네, 바로 그 질문이 베냐민이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합니다. 비의 극이랑 비극, 이게 정말 다른 걸까? 아니면 그냥 시대랑 장소가 좀 달라서 생긴 변형일까? 수백 년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베냐민은 바로 이 오랜 혼동 때문에 트라우슈필이 가진 진짜 본질이 깊숙이 가려져 있었다고 본 겁니다. 베냐민이 나타나기 전까지 학계의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그거 본질적으로는 비극이지. 근데 좀 실패한 비극, 이런 식이었죠. 그 결과 트라우슈필은 문학사에서 늘 이류, B급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비평가들 눈에는 소포클레스 같은 대가들의 위대한 그리스 비극이라는 명품을 어설프게 흉내낸 조잡하고 야만적인 짝퉁 정도로 보였던 거예요. 세련미는 하나도 없고 과장만 잔뜩 들어있다고 비판받았죠. 베냐민은 바로 이 뿌리 깊은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오해들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오해는 딱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트라우어슈필을 그리스 비극의 실패한 모방작으로 보는 그 시선,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 특유의 그 화려하고 과장된 표현들은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촌스럽다, 세련미가 떨어진다고 폄하됐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애초에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게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는 엉뚱한 규칙을 들이댔다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농구 경기를 보면서 왜 손으로 공을 만져? 박식이잖아 하고 축구 규칙으로 심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 이런 충체적인 오둑 때문에 트라우어슈필 안에 담겨있던 그 시대의 깊은 고뇌와 철학은 아무도 모른 채 오랫동안 묻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평범한 문학 비평서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냐민은 잊혀진 드라마 하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아예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를 새로 발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진짜 가치는 트라우어슈릴이라는 작품 분석 그 자체만큼이나 그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 독창적인 철학적 도구들, 마치 새로운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그 생각의 도구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처음 펴면 다들 엄청 당황합니다. 트라우슈필 얘기는 코빼기도 안 버리고 길고 어렵기로 악명 높은 인식비판적 서론이라는 거대한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책을 덮습니다. 하지만 이 서론은 결코 본론으로 가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베냐민이 트라우슈필이라는 굳게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직접 벼리고 또 벼려서 만든 세상에 없던 만능 열쇠 꾸러미 그 자체입니다. 이 도구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베냐민이 밝혀낸 비밀의 방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베냐민의 연장통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도구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유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는 우리가 평소에 막 섞어 쓰는 두 단어, 진리와 지식 사이에 아주 날카롭고 탈압 없는 선을 긋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냐민이 이렇게 말해요. 지식은 소유물이다. 이건 이해하기 쉽죠.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고 외우고 내 머릿속에, 내 노트북에 저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베냐민은 진리를 재현된 이념들의 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춤추는 그 아름다운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춤은 오직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그저 바라보고 감상하고 관조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진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코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지식은 우리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모으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특정한 방법을 써서 조각들을 소유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진리는요. 그 흩어진 조각들이 딱 맞춰져서 드러난 그림 전체, 그 자체를 보는 경험이에요. 그건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재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언제나 이게 맞나? 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완성된 그림 그 자체인 진리는 질문을 넘어서 있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인 겁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지식은 쌓아가는 과정이고 진리는 문득 드러나는 사건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베냐민은 칸트 이후에 독일 철학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만약 진리가 지식이랑 이렇게나 다르다면 철학이 해야 할 일은 대체 뭘까요? 베냐민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철학의 임무는 더 많은 지식을 모아서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철학의 진짜 임무는 마치 예술가처럼 그 소유할 수 없는 진리를 언어와 사유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왜 예술 작품인 트라우슈필을 분석하려고 이토록 길고 어려운 철학 이야기부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좋아요. 철학이 진리를 재현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그 진리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진리의 형체는 뭘까요? 베냐민은 그 답을 이념이라는 단어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재해석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 좋다 할 때 그 아이디어 혹은 이념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번득 떠오르는 주관적인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베냐민이 말하는 이념은 그런 게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 베냐민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그의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그냥 흩어져 있죠. 그 자체로는 그냥 빛나는 점들의 나열, 무의미한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별들을 묶어서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같은 별자리를 찾아내죠. 베냐민에게 현실 세계의 수많은 현상이나 개념들은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아요. 그리고 이념은 바로 그 흩어진 별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묶어주는 별자리인 겁니다. 이 별자리 비유는 생각할수록 정말 정교합니다. 우선 북두칠성,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려낸 건가요? 아니죠. 실제 그 위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찾아낸 객관적인 배치잖아요. 이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별자리는 별이 왜 빛나는지 성분이 뭔지 같은 과학적 지식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대신 뭘 하죠? 의미 없이 흩어져 있던 점들을 북두칠성이라는 하나의 의미 있는 형상으로 구원해서 길 잃은 항해자에게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베냐민에게 이념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별 현상들의 원인을 파고드는 과학이 아니라 흩어진 현상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미 있는 진리, 즉 별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자가 해야 할 진짜 임무라는 거죠. 자, 이제 목표, 즉 진리의 재현도 알았고 그 대상인 이념이라는 별자리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남은 질문 하나죠. 그 별자리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가장 밝고 선명하게 빛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베냐민의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도구, 이 책의 실목이기도 한 원천, 우르슈프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보통 쓰는 기원이라는 단어랑 자기가 말하는 원천은 아예 다른 거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기원은 뭐냐? 그냥 시간 순서대로 언제 시작됐지?를 찾는 거예요. 1번 사건 때문에 2번 사건이 일어났고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되어감의 과정이죠. 하지만 원천은 그런 직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만드는 강력한 소용돌이 같은 개념입니다. 시작점이 아니라 그 사물의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빨아들여 그 존재의 본질 전체를 드러내는 역동적인 중심인 거죠. 베냐민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소용돌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잔하게 흘러가던 강물 한가운데서 갑자기 모든 게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 그 지점은 그냥 물의 한 부분이 아니죠. 그 이전의 흐름과 이후의 흐름까지 전부 다 그 역동성 안에 응축되어 있잖아요.
베냐민에게 원천이 바로 그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냐민이 말하는 원천은 그냥 첫 시작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물의 이념,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별자리가 가장 환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역사적 소용돌이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 독일 비해극의 원천은요, 최초의 트라우어 슈필은 언제 쓰였을까를 찾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트라우어 슈필이라는 이념의 별자리가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까지 모두 빨아들이며 가장 선명하게 빛났던 바로 그 시대라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는 대체 무엇인가, 이걸 탐구하는 철학책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베냐민이 우리 손에 쥐어준 세 개의 아주 특별하고 날카로운 철학적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소유할 수 없는 진리. 둘째, 그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인 별자리로서의 이념. 그리고 셋째, 그 별자리가 가장 밝게 빛나는 지점인 소용돌이로서의 원천. 이제 이 추상적이지만 강력한 연장들을 챙겨 들고 드디어 독일 바로크라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냐민이 이렇게 복잡한 철학적 틀을 만든 건 결코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트라우슐이라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잊혀진 세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제작된 맞춤형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도구들은 바로크 시대라는 아주 특수한 세계를 분석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크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뭐랄까, 중간이 없는 세계죠. 폭군과 순교자, 극단과 극단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예술도 당연히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다는 깨지고 부서진 파편들로 가득 차 있고요. 모든 게 다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수수께끼 같은 알레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고전주의라는 잘못된 잣대로 재단하면서 계속 오해해왔던 거죠. 베냐민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크의 진정한 본질이 웅장하게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허물어져가는 폐허의 이미지 속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낡은 도구로는 이 폐허의 진정한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베냐민이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건네준 특별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진리, 이념, 원천. 이 세 개의 열쇠로 우리는 드디어 독일 비해극이라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열쇠들을 열쇠구멍에 넣고 돌렸을 때 문 너머에는 과연 어떤 경이롭고도 우울한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요? 이 도구들은 수백 년간 묻혀있던 어떤 놀라운 진실들을 우리 앞에 드러낼까요? 자, 발터 베냐민의 아주 기념비적인 책이죠. 독일 비해극의 원천, 분석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책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인식 비판적 서론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이 서론은 그냥 책의 시작을 알리는 머릿말이 아니에요. 베냐민이 앞으로 펼쳐나갈 모든 주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말 그대로 철학적인 토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베냐민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독일 바로크 시대의 비극, 이 트라우슈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면서 왜 시작부터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철학 논의부터 꺼내 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아주 근본적입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존의 철학 방법론,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착착 논리를 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트라우슈필이 가진 그 특유의 진실, 예를 들면 그 지독한 우울함이라든지 알레고리, 폐허의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독특하고 개별적인 것들을 절대로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뭘 해야 했냐? 바로 작품을 분석할 새로운 연장부터 날카롭게 벼려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서론이 바로 그 새로운 방법론을 구축하는 아주 치열한 과정의 기록인 셈이죠. 이 복잡한 서론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기 위한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베냐민이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개념적인 뼈대를 쌓아 올리는지 그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진리와 지식,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시작해서요. 진리를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 모자이크 기법, 그리고 그의 핵심 개념인 이념과 기원을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철학적인 도구들이 어떻게 비해극 분석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막 섞어 쓰는 두 단어죠. 지식과 진리. 베냐민은 이 둘 사이에 아주 날카롭고 단호한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둘은 그냥 비슷한 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에 속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나 대상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행위와 같아요. 지식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상을 우리 의식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체가 대상을 지배하려는 권력 관계와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는 비의도적인 존재의 상태 그 자체예요. 진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안으로 흠뻑 빠져들고 몰입해야 하는 어떤 영역, 어떤 상태 같은 거죠. 진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특정한 대상을 겨냥하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베냐민 자신의 말이 이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에게 있어서 체계적인 논증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전통적인 지식의 추구 방식은 오히려 진리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진리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냥해서 포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논중의 끝에서 얻는 전리품이 아니라 사유의 과정 속에서 갑자기 불현듯 섬광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자 계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베냐민이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입니다. 좋아요. 진리가 우리의 의도적인 지식체계 바깥에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철학이라는 학문은 도대체 어떻게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베냐민의 대답은 더 완벽하고 더 나은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재현의 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요. 그는 진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대신 진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유의 조각들을 잘 배치하고 배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재현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베냐민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모자이크예요. 이게 그의 철학적 방법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작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작품이 주는 엄청난 힘은 하나의 매끄럽고 균일한 이미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각각의 색과 형태가 다른 개별적이고 분리된 돌조각들의 아주 세심한 배열에서 나옵니다. 각각의 조각은 자기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베냐민에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거대한 논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유의 파편들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구성체 속에서, 심지어는 그 파편들 사이에 틈과 간격 속에서 언뜻한푼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베냐민의 글쓰기 스타일 자체가 곧 그의 철학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일부러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직선적인 논증을 피해요. 대신에 주제의 주변을 빙빙 맴도는 우회를 택하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고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릅니다. 이건 독자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조각들 사이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숙고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의 글은 마치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비추는 수많은 작은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독자 스스로가 그 파편들을 연결하면서 진리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냐민이 말하는 이 모자이크의 조각들, 이 사상의 파편들이라는 건 정확히 뭘까요? 베냐민은 그걸 전통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만의 아주 독특한 용어인 이념, 이데엔이라고 불러요.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유류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봐요. 이건 우리가 여러 동물들을 공통점에 따라서 분류해서 집어넣는 일종의 서랍장 같은 거죠. 특징을 뽑아내서 추상화하고 이 서랍에 착착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말하는 이념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그런 서랍이 아니에요. 사물들, 그러니까 현상들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패턴이나 배열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유가 그의 생각을 아주 멋지게 설명해 줍니다.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리온 자리는 우리가 그냥 자, 저 별이랑 저 별을 묶어서 오리온 자리라고 부르자 하고 발명한 분류체계가 아니죠. 그건 별들이 그 자체로 형성하고 있는 배열 또는 구성체입니다. 우리는 별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밤하늘에서 그걸 알아보고 발견할 뿐이잖아요. 이념도 똑같습니다. 철학자가 올바른 관점을 딱 취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상들의 객관적인 배열, 그것이 바로 이념인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결정적입니다. 개념은 현상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일반화하고 추상화해요. 그 과정에서 개별 현상들이 가진 구체적인 특수성, 그 생생함은 사라져버리죠. 반면에 이념은
현상들을 그 구체적인 개별성 그대로 구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비해극 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개념은 보편적인 규칙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베냐민의 비해극 이념은 그 장르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특수한 현상들, 이를테면 인간이 아닌 피조물의 고통, 알레고리의 파편적인 속성, 폐허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아서 하나의 별자리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르만의 고유한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죠. 그렇다면 베냐민에게 철학자는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계에서 떠오르는 그 패턴들을 아주 끈기 있게 관찰하는 사람에 가깝죠. 그의 진짜 임무는 현상들이 올바른 구성체로 딱 모였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 이념을 언어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 말하자면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를 그리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념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별자리라면 베냐민은 역사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마지막 핵심 개념이자 가장 역동적인 도구인 기원, 우르슈프롱이 등장합니다. 베냐민은 이념을 재정의했던 것처럼 기원이라는 단어도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에게 기원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 그러니까 무언가가 맨 처음 시작된 지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기원을 찾는다는 건 원인을 찾기 위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그 사물의 본질이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하는 행위인 거죠. 흐르는 강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기원은 저 멀리 산속에 있는 강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물의 흐름 안에서 형성되는 강력한 소용돌이와 같아요. 이 소용돌이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강력한 패턴이죠. 강의 흐름 안에 존재하면서 그 안에 온갖 것들을 전부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리듬 속에는 그 사물의 과거와 미래, 즉 그 사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기원은 바로 이 소용돌이처럼 한 현상의 역사적 밀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베냐민은 비해극의 전체 역사와 본질을 시간 순서에 따른 선형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는 대신 하나의 완전한 구조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비해극의 기원은 최초의 비해극 작품이 아니라 바로크 시대의 정치적인 몰락, 신학적인 절망, 알레고리적인 세계관 같은 것들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역사적 소용돌이 그 자체인 거죠. 기원을 파악한다는 건 그 사물의 전 역사를 단번에 조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개념들을 이 책의 본래 주제인 독일의 트라우어슈필, 즉 비해극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철학적 논의는요, 결국 비해극이라는 단 하나의 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냐민이 조립한 완전한 도구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전통 철학의 방식을 교묘하게 우회해서 역사적 대상의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에요. 진리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고 현상들을 추상화하지 않고 그 자체로 구원하며 역사를 직선이 아닌 소용돌이로 파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한 지적 기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길고 복잡한 설원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장치는 오직 하나의 목적, 즉 트라우어슈펠이라는 아주 독특한 예술 형식의 이념을 제대로 포착하기에 충분한 아주 강력하고 정밀한 렌즈를 만들기 위해 단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냐민은 이 도구가 없다면 비해극의 진정한 얼굴을 결코 볼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자, 이렇게 철학적 토대를 단단히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베냐민을 따라서 서론의 추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그가 분석하는 희곡들의 구체적인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이 도구들을 실제로 사용해서 비해극의 세계를 함께 탐험하면서 그 깊은 우울과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터 베냐민의 사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탐험하고 있는 이 책은 독일 비해극이라는, 그러니까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한 연극 장르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요, 이건 그냥 오래된 연극에 대한 평론이 절대 아닙니다.
베냐민은 이 거의 잊혀진 연극 형식을 마치 현미경처럼 사용해서 한 시대의 영혼,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무엇에 고뇌했는지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합니다. 이제 그의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이 실제 바로크 시대의 연극을 어떻게 해부하는지 그 생생한 적용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베냐민 주장의 심장부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비예극, 독일어로는 트라워스필, 말 그대로 슬픔의 연극이란 뜻이죠.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 고대 그리스 비극과 연결하곤 합니다. 슬픔, 몰락, 죽음, 다루는 소재가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베냐민은 바로 그 생각, 그 익숙한 연결고리가 모든 오해의 시작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이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워요. 비예극은 비극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비예극이라는 이 낯선 대륙을 탐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익숙한 지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지도죠. 베냐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영웅의 운명적인 몰락이나 공포와 연민을 통한 카타르시스 같은 개념들이 비예극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모국어의 문법을 잠시 잊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베냐민은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바로크 시대 극작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비극을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따라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 비극의 숭고함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려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땅 위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건축물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베냐민은 이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수세기 동안 바로크 작가들은 그리스 비극을 창작의 모델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르네상스를 거치고 또 신고전주에 이르기까지 후대의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다는 거죠. 당시 작가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지 쌓인 박물관의 유물이었지 작업실에서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창작의 원천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납니다. 바로크 작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빌려온 게 아니라 사실상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완전히 해킹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3일치 법칙 같은 건 형식만 남았고요. 플롯의 유기적인 통일성이라는 그 핵심 정신은 사라진 채 오히려 수많은 부수적인 사건들을 그저 나열하는 장치로 쓰였죠. 그리고 가장 중화했던 카타르시스, 즉 공포와 연민을 통해 감정을 정화한다는 개념은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잃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이 관객의 내면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고 그 끝에 정화를 통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면 비예극은 밖을 향합니다. 관객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입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공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를 위해서, 연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본보기를 위해서 동원된 거죠. 악당이 끔찍하게 죽는 걸 보면서 신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순교자를 보면서 그의 덕성에 연민을 느끼는 것. 이건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신앙심을 강화하는 훈련에 가까웠던 겁니다. 좋습니다. 비예극이 그리스 비극에 실패한 모방작이 아니라면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베냐민은 비예극이 무대 위에 올린 것이 신화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비극의 무대가 신과 운명이 지배하는 태고의 시간이었다면 비예극의 무대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는 동시대의 역사였습니다. 베냐민의 정의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비예극의 주인공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영웅들의 위대한 서사시 같은 게 아닙니다. 궁정의 음모와 피비린내 나는 정치투쟁으로 가득한 혼란스럽고 잔혹하며 지극히 세속적인 현실이에요. 신들의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인간들의 지저분한 싸움, 그 날것의 현실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당대 이론가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오이디푸스처럼 신탁에 의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왕의 명령, 전쟁, 소요 같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열됩니다.
절망, 눈물, 한숨은 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고뇌가 아니라 정치적인 암투에서 패배한 자의 현실적인 고통에 훨씬 가깝습니다. 비의 극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주인공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은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인 영웅이죠. 그는 신적인 혈통과 인간적인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신 혹은 운명이라는 초월적인 힘과 수직적으로 맞서 싸우다가 몰락합니다. 반면에 비의 극의 주인공은 군주입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의 싸움은 다른 인간들, 즉 신하나 경쟁자, 이웃나라 군주들과의 수평적인 권력 다툼이고 그의 몰락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치밀한 정치적 계략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비의 극에서 군주는 단순히 많은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아니에요. 그는 무대 위에서 역사 그 자체를 구현하는 존재, 말하자면 역사의 화신입니다. 그의 결단이 곧 법이 되고 그의 욕망이 곧 국가의 정책이 되며 그의 죽음이 곧 한 시대의 종말이 되는 거죠. 군주가 무대의 중심에 서면서 비의 극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서 권력의 본질을 파헤치는 무대가 됩니다. 이건 그냥 궁중 암투국이 아니에요. 과연 통치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어디서 오는가? 와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탐구인 셈이죠. 비의 극은 바로크 시대의 정치 이론이 펼쳐지는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았습니다. 베냐민은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주권자의 역할은 역사의 흐름을 자기 손에 쥐고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크 시대의 정치적 상상력의 중심에 있던 관념입니다. 군주의 손에 들린 홀, 즉 셉터는 단순히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키이자 신의 뜻이 아닌 군주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도구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럼 이토록 강력한 주권 개념은 왜 필요했을까요? 17세기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종교전쟁으로 유럽은 피로 물들었고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중세적인 세계관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죠. 신이 부여했다는 낡은 권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을 누가 수습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권자였던 겁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모든 법과 질서가 멈춰버리는 예외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위기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권력의 핵심이었죠. 이것이 바로 비의 극의 밑바탕에 깔린 정치 이론의 핵심입니다. 주권자란 누구인가? 바로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그는 법을 지키는 존재를 넘어서 국가의 존속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언제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니까요. 법이 침묵하는 그곳에서 그의 결단이 곧 유일한 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의 본질이자 절대 권력의 무시무시한 얼굴입니다. 이 예외 상태라는 개념은 베냐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건 가끔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크 시대 사람들에게 위기는 일상이었고 예외가 곧 규칙이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반란, 역병 속에서 평화로운 정상 상태야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인 꿈이었죠. 그리고 비의 극은 바로 이 위태로운 시대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감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역사가 궤도를 이탈해서 거대한 폭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느낌. 구원의 약속은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는 듯 보였죠. 그리고 오직 주권자의 절대 권력, 즉 강력한 통치자의 결단만이 이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습니다. 평화는 잠시 스쳐가는 예외였고 위기가 곧 이 세상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비의 극이 보여주는 군주의 권력은 평소에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활성화되는 일종의 비상전력과도 같아요. 법이라는 평시의 시스템이 멈춰섰을 때 군주라는 존재가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적 권위. 그것이 바로 비의 극이 탐구하는 권력의 진짜 모습입니다. 군주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인 셈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베냐민이 말하는 예외 상태는 모든 질서가 무너진 무정부 상태, 즉 카오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법 질서는 효력을 잃지만 그 자리를 주권자의 의지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가 완벽하게 대체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권자의 결단만이 유일한 질서이자 현실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거대하고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주권자의 내면에 치명적인 역설을 낳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을 손에 쥐었지만 여전히 유한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긴장 관계가 그를 폭군과 순교자라는 두 개의 모순적인 인물로 분열시킵니다. 군주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처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전능한 폭군인 동시에 그 권력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나약한 순교자입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파멸할 운명인 피조물인 것이죠. 그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고독은 더욱 비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베냐민은 이 폭군의 완벽한 모델로 헤롯 왕을 지목합니다. 그는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폭발하는 화산처럼 광기에 휩싸이죠. 그리고 그 광기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포함한 주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삼켜버립니다. 그의 통치는 신이 세운 조화로운 질서에 대항하는 무질서한 창조 그 자체이며 절대 권력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예시입니다. 비애극에서 폭군의 이야기는 언제나 몰락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정치적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의 궁극적인 무력함을 폭로합니다. 권력의 황홀경에 취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파멸을 맞이하며 자신이 신이 아닌 한낱 피조물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폭군의 몰락은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몰락은 그가 대표하던 지상의 모든 권력에 대한 신의 판결과도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폭군은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신이 되려는 주권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꾸다가 바로 그 꿈의 제물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순교자인 셈이죠. 그의 죽음은 세속적 권력의 덧없음을 증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면서도 무력하고 역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 궁극적인 희생양이 되는 이 주권자의 역설. 이것이야말로 비애극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은 우리를 그가 살아가는 세계, 즉 음모와 위선, 화려함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바로 궁정으로 직접 이끌어갑니다. 자, 발토 베냐민의 기념비적인 책 독일 비애극의 원천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군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그 비애극이 펼쳐지는 세계, 그러니까 바로 바로크 궁정이라는 공간 그 자체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트라우어슈필, 즉 비애극의 무대가 어떤 곳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대는 그냥 배경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연극의 세계관 그 자체이자 모든 사건이 펼쳐지는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비애극을 보면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의 모든 이야기가 예외 없이 궁정이라는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페인 연극처럼 드넓은 자연을 배경으로 하거나 야외에서 인물들이 자유롭게 교감하는 그런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은 이게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음모, 모든 인간적인 고뇌가 바로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만 벌어지도록 철저하게 설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정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서 드라마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이 비극적인 세계 그 자체가 되는 셈입니다. 이 인용문이 비애극 무대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궁정이라는 곳은 철저히 고립되고 인공적으로 꾸며진 세계잖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운명의 존재가 그 무대 장치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필며의 존재, 즉 우리 인간이 화려하지만 차갑게 그지없는 이 무대 위로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 비극의 막이 오르는 거죠.
이 공간에서는 화려함과 죽음이 아주 기묘하게 공존하고요. 인간의 유한함과 쇠락이라는 주제가 피할 수 없는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역사가 다뤄지는 방식입니다. 비해극에서 궁정은 특정 시대의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라는 과정 그 자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극 중에서 어떤 군주가 몰락하는 건 예를 들어 16세기에 있었던 어떤 실제 사건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역사적 법칙 그 자체가 이 궁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현실로서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생생하게 흘러가던 역사가 그 흐름을 잃고 딱 박제되어서 무대 장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묘한 사회 물리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인물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코드, 바로 그로크 시대의 명예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명예는 보통 내면의 가치,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로크 시대의 명예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육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명예는 곧 나의 몸, 나의 사회적 평판이었고 언제든 긁히고 깨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갑옷 같은 거였죠. 내면이 얼마나 고결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현대의 명예가 내 영혼의 문제라면 바로크의 명예는 철저히 내 육체의 문제였습니다. 내면이 고결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이 물리적인 존재를 지켜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예는 말 그대로 단 하나의 흠집도 용납되지 않는 갑옷이자 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방패였던 셈입니다. 베냐민은 이 명예라는 개념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건 신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무방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거든요. 이처럼 인간 육체의 나약함에 집착했던 바로크 시대의 세계관에서 명예란 영혼의 고결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이 연약한 몸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이제 궁정을 지배하는 그 우울한 분위기의 철학적 동력이 뭔지 바로크 시대의 독특하고 암울한 역사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비해극의 정서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비해극이 보여주는 세계에는요. 신의 구원으로 향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완전히 잃고 세속화되었고요. 그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썩고 쓰러져가는 과정을 기록할 뿐이에요. 희망도 구원의 약속도 사라진 이 절망적인 풍경, 이것이 바로 비해극의 무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고전 비극과 독일 비해극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고전 비극의 파국이 어떤 숭고한 도덕적 교훈이나 운명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면 비해극의 파국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한 피조물의 세계에 속한 인간의 내재적인 연약함이 빚어내는 지극히 당연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파국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냥 기본 법칙 같은 겁니다. 베냐민은 바로크 시대의 역사가 자연사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세 기독교가 믿었던 것처럼 신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향해 진보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마치 식물이 자라고 시들듯 생성과 소멸을 끝없이 반복하는 자연의 과정으로 역사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세계관이 바로 극 전체에 짙게 깔린 깊은 슬픔과 덧없음에 대한 집착의 근원입니다. 베냐민에게 이 자연사 개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바로크 예술 특유의 폐허와 파편에 대한 집착, 그 깊은 우울의 근원을 철학적으로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피고 지면서 썩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자, 무대 설정과 그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그 안에 사는 인물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먼저 궁정인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해극에 등장하는 궁정인은 아주 심오한 모순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순수하고 무자비한 계산만이 지배하는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성자처럼 보여야만 하죠.
이 팽팽한 긴장감, 이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은 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바로 이 궁정인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궁정인은 감정 통제의 대가입니다. 세상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나 충동 같은 건 모두 거세되었죠.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이 타락한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의 완벽한 자기 통제가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 즉 트라우어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성이 완전히 배제된 완벽함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차갑고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온기가 없는 완벽함은 슬픔을 자아낼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자다움은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궁정의 엄격하고 인공적인 구조 안에서 통제와 수능을 완벽하게 거의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수행하는 연기를 뜻해요. 모든 감정을 완벽히 숨기고 오직 냉철한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한 성인의 경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입니다. 이제 궁정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가장 불안한 인물, 이 드라마의 진정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간계가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간계가는 그냥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역학의 대가, 즉 정치 공학자에 가깝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종하는 인형술사 같다고 할까요? 그는 혼돈처럼 보이는 인간사 속에서 법칙을 읽어내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 인물은 순수한 계산 능력과 우월한 지성으로 인간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당대의 매혹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나 운명을 믿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지성과 의지력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어쩌면 최초의 근대적 인간이자 그 어두운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계에게 인간의 감정은 신비로운 게 아니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과학의 대상입니다. 그는 타인의 열정을 냉철하게 연구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피조물의 예측 가능한 구동장치로 만들죠. 마치 정교한 시계장치처럼 인간과 국가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의 원천이자 동시에 그의 비인간적인 악마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지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타인을 목적을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간계가는 악마적인 면모를 띠게 됩니다. 그는 군주의 곁에서 그의 숨겨진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사악한 천재, 즉 군주의 또 다른 자아이자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폐쇄적이고 냉정한 계산과 필연적인 쇠락으로 가득 찬 세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제목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어슈필, 즉 에도놀이 비해극이라는 이름 속에 말이죠. 이 드라마는 관객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 타락한 세계의 풍경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마음속에 깊고 명상적인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적인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애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비해극의 목표입니다. 이 강력한 이미지가 비해극의 전체 분위기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권력, 즉 왕관은 필연적으로 실품의 검은 천, 크레이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영광은 역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초월적인 영역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지상의 모든 것은 그저 실품의 대상일 뿐이라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 우리에게 남기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세계가 이처럼 파편화된 폐허와 같다면 예술은 어떻게 그 속에서 의미를 길어올리고 진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베냐민의 대답을 저희의 마지막 분석에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터 베냐민의 아주 중요한 책이죠. 독일 비해극의 원천을 통해 아주 독특하면서도 어두운 연극의 한 형태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어떤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걸 넘어서요, 바로크 시대라는 한 시대의 세계관, 역사, 그리고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까지 파고드는 정말 엄청난 깊이의 철학적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예극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전제 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군주, 왕이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 땅의 한계에 갇혀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의 권위는 신에게서 왔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왕이라는 직책과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라는 실존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비예극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역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진보의 과정이 아닙니다. 온열 정반대죠. 역사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폭풍우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낡고 부서지게 만드는 쇠락의 과정일 뿐이고 그 뒤에는 오직 부서진 파편과 폐허의 잔해만 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희망이라던가 정해진 목적을 향해 발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냥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은 썩어서 사라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인 거죠. 이 세계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물질 세계의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그 폐허 위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크 궁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두 명의 핵심 인물, 바로 온갖 계략을 꾸미는 책략가와 깊은 우울에 잠겨있는 군주를 만나보시죠. 이 두 사람이 바로 비예극이라는 무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먼저 책략가. 이 사람은 그냥 왕 옆에서 조언이나 하는 그런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궁정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로 이해하고 그 레버를 자기 마음대로 당기면서 판을 움직이는 진짜 플레이어예요. 그의 모든 행동은 세상과 권력에 대한 깊은 환멸, 그러니까 다 이런 거지 뭐 하는 냉소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 아주 차가운 야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식 자체가 그를 아주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이 책략가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한 면모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는 권력의 본질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보죠. 하지만 그 통찰력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에게 정치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계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서에서 최초의 살인자이자 추방자였던 카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베냐민은 이 책략가가 자신의 세속적인 역할에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걸 바쳐 몰두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분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을 향한 초월적인 헌신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세계에서는 자신이 맡은 세속적인 임무에 완벽하게 몰두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숭고한 헌신의 형태라는 거죠. 다음은 군주입니다. 이 드라마의 비극,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이죠. 그는 자신의 지위가 주는 절대적인 무게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말 그대로 마비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결정 능력의 부재가 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이 군주의 상태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이 극적일 정도로 심각한, 거의 병적인 우유부단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는 절대적인 통치자, 즉 신처럼 행동해야 하는 역할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본질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신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몸은 나약한 인간인 거죠. 이 메울 수 없는 간극 속에서 그는 결국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 일종의 정치적 아케디아, 즉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에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살펴본 책략가와 군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된 심리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깊고 철학적인 우울, 바로 멜랑콜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분이 안 좋다, 슬프다, 이런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하나의 특정한 세계관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신의 구원이라던가 영원한 진리 같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지식인이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눈앞에 있는 것들, 즉 물질, 사물, 그리고 죽음뿐입니다. 바로 이 죽어있는 사물들의 세계에만 충실하려는 깊은 사색적인 시선, 이것이 바로 그적 우울의 본질입니다. 이 우울한 자의 시선은요, 굉장히 강렬하고 또 분석적입니다. 이 시선은 사물에 깃든 어떤 영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싹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물질적인 대상들의 집합으로 바라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바로 그 생명 없는 사물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엠블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듀러의 아주 유명한 판화 멜랑콜리아 1에 등장하는 상징물들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 판어를 아주 깊이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인에게 충직한 개, 기하학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생명 없는 구체, 그리고 차갑고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가공되지 않은 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덧없는 물질 세계에 대한 깊은 애착을 상징합니다. 개는 세상에 대한 충실함을, 구체는 완벽하지만 생명이 없는 지식을, 돌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물질 그 자체를 나타내면서 모두 우울한 자의 정신세계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세계가 이렇게 끊임없이 낡고 부서지고 파편화되는 곳이라면 그걸 예술로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예술 방식으로는 이 부서진 세계를 담아낼 수가 없겠죠. 뭔가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의미가 번개처럼 한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폐허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하나 짜 맞춰져야만 하는 거죠. 베냐민이 내놓는 대답은 바로 상징과 알레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상징이 어떤 형태와 그 의미가 완벽하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알레고리는 그 반대예요. 형태와 의미 사이의 틈, 그 거리, 그리고 그 파편에 인간이 임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를 끌어안습니다. 상징이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을 보려고 한다면 알레고리는 시간의 흐름, 그로 인한 파괴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즉각적으로 신앙, 희생 같은 것들을 떠올리죠. 그 연결이 아주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초월적인 진리를 잠시 엿보는 것 같은 순간이죠. 상징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부분, 십자가가 전체, 신앙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틈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레고리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주워 모아서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미가 그 조각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의 폐허 더미 속에서 주워온 파편들을 가지고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해골 자체가 죽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사용해 온 거죠. 이처럼 알레고리는 의미와 대상 사이에 이 간극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의미가 사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렇게 상징보다 알레고리를 선호하는 태도는 우리가 파멸의 미학이라고 부를 만한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낡고 부서지는 것, 즉 쇠락 그 자체가 아름다움과 의미의 원천이 되는 세계관이에요. 알레고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의 가장 진실된 모습은 승리한 영웅들의 화려한 행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온갖 잔해로 가득한 거대한 들판 같은 거죠.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나 찬란한 업적이라도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폐허가 될 운명이고 알레고리는 바로 그 지점,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그 순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폐허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폐허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 눈앞에 물리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역사를 어떤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썩어가고 있는 사물들의 집합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폐허는 한때 존재했던 완전한 형태를 암시하는 파편이잖아요.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알레고리는 가장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폐허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건물의 물리적인 파편인 것처럼 알레고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생각의 개념적인 파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의도적으로 부서지고 불완전한 형태로 제시됩니다. 폐허와 알레고리 둘 다 시간의 파괴적인 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아주 독특한 방법론을 만들어내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알레고리의 방식입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죠. 먼저 세상의 본질이 덧없고 썩어가는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어떤 조각 하나, 예를 들면 사물이나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원래 있던 맥락에서 떼어냅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 완전히 새롭고 임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엠블럼으로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십한 엠블럼들을 모자이크처럼 배열해서 새로운 지식의 구조, 즉 자신만의 각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창조되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지식은 상징의 세계처럼 어떤 신성한 영감이 번쩍 하면서 한순간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이 물질 세계가 끊임없이 낡고 부서져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구조되는 겁니다. 마치 난파선이 가라앉은 바다 밑바닥에서 귀중한 유물을 건져 올리는 고고학자의 작업과도 같아요. 폐허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인양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베냐민의 이 책 중심에 놓여 있는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역사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는 거대한 폭풍이라면,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의 은총 같은 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 폐허의 잔해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구원의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의 쇠락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독일 비예극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일 겁니다.